구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 내용 한번 말씀드렸죠. 박정희 정부 시절 정치자금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투기 세력이 점점 비대화해진다는 내용하고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좀 시장을 좀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좀 언급을 하고요. 과천주식정보턴 S구블럭 그리고 과천제이드자이 지금 고분양까지 논란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분양이 지금 다소 좀 연기가 됐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당 정부 시절에 좀 요거를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좀 논란이 많았던 이제 개발 방식이었거든요. 이거 민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인데, 개발 방식의 취지와 내용 관련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통해서 좀 역기능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해당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번에 과천 제이드자 이제 고분양가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두환 정부 7년, 노태우 정부 5년, 그러니까 총 12년이죠. 이 두 정부는 좀 하나로 묶어서 다루겠습니다. 좀 맥락이 좀 같기 때문에 일단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죠. 12.12 사태, 그리고 한화회, 신군부 세력, 5.17 구테타, 5.18 민주항쟁, 이런 얘기들이 좀 항상 따라다녔던 정부고요. 5.18 민주항쟁이 시작된 배경은 이미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그 당시 이렇게 이제 하나회죠. 전두환 노태우 비롯한 그 신군부 세력이 인사권을 이제 장악하면서 발생이 된 건데, 이 당시 내려진 조치가 정당하고 정치 활동을 이제 금지하고요. 국회도 이제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일단 영장 없이 정치인 제야 인사 여기 보면은 2,699명을 이제 구금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5.18 민주항쟁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실 규명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간첩이 내려와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터무니없는 왜곡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투기 세력이 왜곡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현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신군부 세력, 그 기념사진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두 정권, 대통령 얼굴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두 정부 시절을 보면은 이때 아시는 분은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이때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때였고, 언론 장악부터 엄청났죠. 저는 이 시기를,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점점 이제 비대화지고, 그리고 투기 세력이 정치 세력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앞선 바로 이 전 정부죠.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부동산 이제 투기를 이용해서 정치 자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비자금도 형성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더 어마무시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정보력이라고 한 거는 어쨌든 개발이나 그런 이슈 있으면 먼저 다 나라에서 다 알겠죠. 정부기관에서 다 먼저 누군가를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막강한 정보력하고, 그리고 우리 건설사들 인허가 이런 거 내주는 거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개입이 됐을 수도 있고요. 점점 이제 비대해졌다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또 동참해서 일반인들도 계속 이제 추격 매수하면서 재미 본 분들도 계속 나와서 있을 거고요. 손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신군부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분들도 한해 출신 인사들이 또 정부 고위 요직을 이제 꿰차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일단 명분이 좀 없었죠. 그 정권 관련해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화 위해서 언론 장악도 했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우리 정주영 회장이 정부에 이제 상납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세를 과시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면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뇌피셜이지만은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 때보다 어마어마한 이권 개입이 있었을 거고, 부동산 투기 등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또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뒤에 다룰 내용이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투기 세력의 정치 세력화라는 거는 선거할 때 이제 규제 공약 등으로 이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손해나 이득이나 이제 이런 있는 분들한테 표심 자극의 또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인이 싫어도 예, 돈 앞에서는 좀 무기력해지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찍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하고 좀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먼저 우리 전두환 정부 시절을 보면은 용역 깡패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때부터 좀 용역 깡패가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80년대 이제 중반인데, 이게 현재 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이거 JD자이, 이렇게 지금 공공분양 하는 형식하고 이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당시에 일단 이제 공영개발 형식인데, 일단 시공은 이제 재벌 건설사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의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당시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건설사도 계속 뭐 상납을 해야 되고, 이때는 제가 볼 때는 뒷돈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거치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빼낼 구멍이 있나요? 다 어쨌든 국가 재원이죠. 이거를 어떻게 뭐 임의적으로 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방식들로 가게 되면은 우리 민간 건설사에서 어떻게 좀 많이 챙겨주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 수익이 나온 만큼 자, 뒷돈을 챙기기가 좋다는 거죠. 비자금 형식으로 됐든 어쨌든 정치자금 형식으로 됐든 충분히 이거는 지금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내용으로 또 댓글 달아주지 마시고요. 요 지금 민간 참여형 이거는 된 거는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좀 완성이 된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을 많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기능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금 보완이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천 제2디자인 고분양가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득을 누가 또 챙겨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한 부세알람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원주민들, 세입자들 다 쫓겨나고.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건설사가 뭐 이득을 챙기겠지만은 이 당시에 또 관계된 이 관계자들이 다 챙겨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한다고 양도세도 인하하고 또 이제 이러다가 또 과열이 되니까 또 억제 정책도 쓰고 1년 만에 또 여러 가지 또 활성화 방안 또 이제 또 규제 완화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당시 보면은 좀 내용 정책에 이제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택 가격이 한 81년부터 83년까지 한 40% 이상 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되게 이제 과열됐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억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규제 정책 일관도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열 양상은 그러니까 좀처럼 이렇게 식지는 않고요. 그래 왜 그 이유 중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개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도 계속 흑자로 좀 전환되고 또 시장 시중이라고 그랬네요. 시장 유동성이 또 이제 좀 증가가 되면서, 그리고 전두환 정부 당시 이제 공격적인 뭐 개발 이런 경제 성장을 기조로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60년지 70년 세대 이제 그때 분들이 수요가 있어서,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뭐 일단 이제 무조건 사면 오른다 이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규제 정책을 폈지만은 서울 아파트 값은 그때 뭐 데이터로만 70% 이상 이제 급등한 거로 좀 나오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일단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는 그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지 부동산 투기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부동산 투기 세력 중에서 가장 성공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대부분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아니면 또 그 땅을 또 이제 매수해 놓고 나중에 대파는 형식, 값을 올려서 대파는 형식. 일단 그 수단이 그 박정희 정부 시절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개발 계획 나오기 전에 미리 땅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되파는 형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초기 단계 부동산 투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다음 내용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생각에 맡기고요. 전두환, 노태우 정부 당시 그런 이제 개발 계획부터 그런 정보 같은 거 서로 공유하면서 그때 당시 말하면 뭐 신군부 세력 이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뭐 기득권층, 뭐 건설사, 뭐 다양하죠. 다양한 계층의 이권 개입이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없었을 때고요. 실명으로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일반인 빼고는 거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가 되었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실소유자가 노출이 안 된 관리인들이 현재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해당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됐을 거고요. 뭐 좀 흔히들 뭐 들어보셨죠? 뭐 집사라고 재산 관리해 주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그 해당 뭐 주택이 있든 뭐 땅이 있든 사고 팔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실소유자가 팔라면 팔고 사라면 사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뭐 8억에 팔라면 8억에 팔면 되는 거고요. 5억짜리를 그냥 10억에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기 참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내용 또한 제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당연히 이제 일관성이 없어야 이제 투기하기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 정보라는 건 여러 가지 사전 정보 유출부터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의 특징상,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입니다. 거의 치고 빠지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뭐 일시적 2주택, 뭐 비과세 혜택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쑥 빠지고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보를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쪽에 가담하기는 기존 기득권층에 가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대부분 또 막차를 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투기 세력들은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비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이길 만큼 세력을 형성해서 충분히 그 세를 과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 벌게 되면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시간 벌어주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이명박 정부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당시 이제 통일국민당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같이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이 좀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세무조사도 이제 받고 하는 과정에 많이 좀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우리 정주영 회장의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제 이때 처음으로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당시 이 정주영 회장은 그 건설 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반가 아파트가 되느냐 그러면 토지 개발 이익에 뭐 이익의 30% 그리고 인허가 관련 로비 비용 15% 그리고 원가 절감 등을 하면은 10% 감축 가능하다는 이제 논리를 폈고요. 물론 공사를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가의 한 45% 수준에서 반가 아파트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공약으로 당시 대선에 참가를 하셨는데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이제 50 청문회 할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주영 회장의 그 청문 당시 이제 대화 내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토지 정책 얘기도 있고 뭐 영향력 행사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노비를 했다.
당시에는 이제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부를 상대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막강한 입김을 이제 발휘했던 거고, 솔직히 그때 뭐 의회는 뭐 유명무실이었죠. 뭐 50 때는. 여기서 이제 뭐 질문을 할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의회 이거야 바지 저고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그랬다. 이 얘기는 뭐 지금까지 어느 정부나 다 똑같았다 이제 이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바탕 이제 웃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고인이시네요. 갑자기 코끝이 좀 찡긋해지네요. 그리고 청문회 당시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 청문회 때 정부 이제 돈 준 사실 인정하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줬다. 근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줬다. 근데 세 번째는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 줬다. 이 세 번째 그 단편적인 예로만 봐도 그 50 당시에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여기 현대뿐만 그랬겠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 뭐 개발 뭐 그거에 관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건설사로부터도 적지 않은 개발 이익을 챙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개발 관련해서 땅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 원가에 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건설사도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상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높게 분양을 해야 되죠. 정주영 회장이 반값 아파트 여기 이 부분은 많은 좀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비용을 다 누가 지불하죠? 국민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지불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진짜 투기를 목적으로 뭐 주택을 사고 팔고 이것도 지금 큰 문제지만은 여기 자체에서도 원가가 부풀려지면서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영삼 정부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그 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